함께 이야기할 책 아버지를 찾아서는 중학생 연수와 허진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 단 둘이 지내던 연수는 어느 날 삼촌이라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 사실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과 9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연수에게 큰 혼란을 남깁니다. 게다가 연수는 중학생이 되면서 유일한 친구 허진과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연수는 책과 자연, 그리고 진이의 아픔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스스로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홍정욱 소설가와 함께 소설 속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들어. 홍정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교사를 하면서 시민환경운동단체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고 동화나 소설 같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책은 연수가 눈 내리는 겨울 버스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참 좋아했어서 낭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댔다. 차창은 온통 하얀 성회가 덮고 있었다. 직선으로 이어진 성회는 하얀 첨탑에 이어서 그린 셈이라 같았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와 속도를 올릴 때쯤 입김을 받는 차창에서 성회가 허물어졌다. 허물어진 성회는 물줄기가 되어 빗금으로 휘어지다가 끝을 날려버리고 뭉텅해지길 반복했다. 휘휘 물러서는 바깥 풍경에 버스를 타기까지 맞닥뜨린 시간이 겹쳐졌다. 시간은 여러 모양을 한 채 아쉬운 듯 느리게 또는 쫓기듯 빠르게 지나갔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등을 더 밀어 깊게 기댔다. 바퀴가 땅을 구르는 속도감이 등을 타고 오르며 몸이 저릿해졌다. 태어나서 가장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이었다. 눈을 감았다. 여행에 오르기까지 보낸 시간이 만져질 것처럼 떠올랐다. 그 시간 장면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났다. 그림들은 곧 슬라이드 쇼처럼 차례로 한 장씩 펼쳐졌다. 흘러가는 사진 중 한 장에 커서를 찍었다. 커서가 멈춘 곳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었다. 책은 6월에 출간되었는데요. 벌써 소설 속 배경처럼 겨울이 되었습니다. 출간 이후 독자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중 기억에 남는 소감이 있을까요? 책을 쓰고 난 뒤에 어떤 분들이 그 소감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제 마음을 짚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쁘고 반갑기도 하지만 들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연수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행을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저 양반이 학교에 있을 때 환경운동 쪽에 열심히 하더니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작정하고 연수를 통해서 썼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번역을 하면 참 좋겠다. 외국어로 번역을 하면 아마 뭐 저거라도 좋게 말한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자연을 묘사하는 게 다른 책들과 좀 다르다. 뭐 새나 꽃이나 나무의 이름이 자기 읽어본 소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이쪽으로 입을 대셔야 소리가 좀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드셔야 아, 그럴까요? 네,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무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이제 알았고 그랬는데요. 연수의 이야기는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섬세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또 번역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중학생,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숨겨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등이 이런 걸 처음에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초고를 쓸 때 가장 또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 있으셨을까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에 대한 어떤 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는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평생 아이들하고 살았으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우리 상상에 의지하는 아름다운 세계들은 전부 다 잘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겨두려고 생각을 했고, 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그래서 김연수라는 아이를 만들 때에는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이렇게 합쳐서 하는 캐릭터를 잡았어요. 제가 만나본 아이 중에 자기 아버지와 19살 차이 나는 아이가 실제로 있었고, 자기 어머니와는 17살 차이 나는 아이도 있었어요. 17살 차이 나는 아이를 해보려고 하다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한 아이를, 한 캐릭터를 만들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가감했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냐라는 이야기를 소설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연수는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 합친 캐릭터고, 그 다음에 주제를 잡아갈 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을 겪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겪어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사춘기 아이니까 주인공이 중3 때 시작하는 거니까 사춘기 아이들한테 가장 어려운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부재가 아닌 부재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빈곤, 그로 인한 어떤 위축된 학교 생활, 그러면서도 연수가 자기의 꿈을 잃지는 않거든요. 뭔가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고, 쓰면서 자꾸만 이 교사들이 쓰는 글들은 자꾸 착해져요. 자꾸 해피엔딩이 돼서. 그래서 좀 지나치게 교훈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이야기한테 강제가 지기도 했어요. 이야기가 저를 끌고 간다는 느낌이 중간중간에 들기도 해서,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뭐 홀가분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피엔딩 소설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청소년 학생들이? 그렇죠. 뭐 누구나 다 착하게 좋죠. 착하게 좋은데 이제 그 억지로 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건 좀 소설적 미학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설이 도덕 교과서는 아니니까. 아, 그쵸. 근데 연수는 캐릭터 자체를 처음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소년 소설이나 동화는 좀 어떻게든 교훈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벗어나 버리면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컨텐츠가 좀 자극적인 게 많다 보니까 저도 글은 조금 더 잔잔하고 좀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글의 역할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랜 기간 일하셨는데 그 경험이 이번 작품이나 인물에 또 반드시 영향을 주었을 것 같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한 부분 찝어주신다면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얘들은 지금 작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온 것 같아요. 왔어요, 전부 다. 쟤들이 저보고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늙은 오빠라고 불렀는데, 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많죠.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이야기, 형제한테 못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들어보면 다른 어른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성숙한 어떤 그런 사고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싶을 만큼의 위기스러운 상황도 있는데, 근데 여태껏 경험으로 보면 아이들은 그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아이들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판단할 줄 알아요. 어느 선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걸 판단할 줄 알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영향은 작품에서 이 글을 쓰면서 아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교사 입장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훈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교훈적인 것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 저희는 이제 다 큰 성인이고 여기 작중 인물은 중학생인데 이들의 말을 저희가 너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리얼했으면 좋겠고 현실적이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읽었을 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너무 다 큰 어른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선생님은 네. 어떠셨습니까? 아이들 말을 그대로 이렇게 쓰기는 좀 난해하지 어렵죠. 뭐 욕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임말이 너무 많아서 쓰기 어려운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뭐 점잖은 말도 쓸 줄도 알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뭐 자기들끼리 쓰는 말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의 문제 어떤 심정을 헤아리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지수나 이런 애들 좀 유심히 듣고 일기장도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사실은 그렇게 좀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아 그런 예, 일기장 우리 여학생들 일기장을 유심히 보면서 힌트를 좀 얻죠. 네, 이 자리에 글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 독자들도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옆에 꿈을 적어놨었는데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뭐 글 쓰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평소에 글을 쓰실 때 어떤 습관이나 루틴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또 소설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긴 시간에 걸릴 거라는 걸 아니까 먼저 이제 마음이 흔들어지는 걸 잡기 위해서 너한테 돈 빌린 거 없는가 먼저 생각하고 빨리 갖다 버려야 되지. 그 다음 미리 한 약속은 없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요. 안 그러면 그게 마음이 써여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빚주고 못 사는 성격이라. 그래 놓고 이제 날이 정해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며칠씩 걷습니다. 이렇게 쭉쭉 걷다가 쓰고 그 다음에 소설을 쓰고 싶은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자기 습작 한 걸 들고 와서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진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보여요. 깜짝 놀랄 만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애들이 제일 이제 그 꿈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게 입시예요. 사실 입시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뭐 실습할 기회도 없애버리니까 그래도 글을 쓰겠다는 아이들이라면 진짜 많이 읽고 좀 남과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 그 다음에 뭔가 다 옳다 하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를 저렁저렁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남과 다른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계속 써볼 것.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등위에 주눅든 아이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친구들 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훨씬 훌륭해요. 그걸 잘 몰라요. 전부 다 남과 비교되는 자기를 보니까 내가 뭐 우리 반에서 몇 등이다 몇 등급이다 이러는데 그 학교에서 매기는 성적표라는 게 진짜 정말로 의미 없거든. 정말로 의미 없는데 그 주눅들지 말 것. 그 다음에 용감하게 써볼 것. 쫄지 말고 쓸 것. 그럼 자꾸 써보고 그 다음에 남한테 보여줄 것. 남한테 보여서 피드백을 받으면 좋고 아니라도 어차피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또 비판을 또는 심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되니까 뭐 그 정도의 마음을 어릴 때도 한번 좀 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학년 여학생들 보면 초등학생도 웹소설 같은 거 읽는 수준이 거의 뭐 중고등학생 책들, 어른 성인 정도의 책들 사실 읽어요. 아이들이라고 뭐 동화만 읽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은 제법 이렇게 소설 형식을 갖추기도 해요. 그런 아이들 몇 번 바꾸고.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 아니고
조금 더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하고, 그다음 아이 자신도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더 가지고 자존감을 더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비교하지 않기가 전 좀 와닿았었는데 사실 어른이 저도 남과 항상 비교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것 같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라나는 청소년일수록 그런 생각을 조금 덜 해야 된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요즘 청소년들이 이런 비교도 있고 성적 문제도 있고 입시 문제도 있고 좀 많은 불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른 세대의 성장기와는 또 조금 다른 결이지 않습니까? 요즘 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불안 같은 게 선생님께서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예전이랑은 좀 이런 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교라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학교라는 어떤 기관의 성격이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학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곳인데 학교에 가면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해버려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 자신도 그렇고 학교가 높아질수록 그 경쟁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걸로 뭘 배움의 단계를 배움의 그 척도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보다 경쟁이 심하고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보다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자기를 어떤 경쟁에 줄 세워서 나는 몇 등급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주눅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 요즘 청소년들은 저희들은 저는 뭐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하도 이 세대가 짧아지고 빨리빨리 변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거의 무한정한 자극에 노출됩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탐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한한 익명성의 공간이 애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간섭할 수 없어요. 묶어놓지 않아놓고 전화기를 빼앗아 버리지 않으면. 제일 많이 큰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전화기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지성하기가 없으면 뭐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 보는데 그걸 애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봐야 돼요. 서로 합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하나가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만 평균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는 아마 세계 최상일 거예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얘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이미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라, 부모가 말하는 게 옳은 거다 이런 게 안 통해요. 아예 안 통하지 않아요. 지가 수긍해야, 자기가 수긍해야 그 다음에 애들이 빗나가지만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동들을 뭐 유튜브나 그런 데 걱정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선을 정할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믿어주고 정말로 격려해주고 뭐 교사니까 아이들 편을 든다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결국에는 믿어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애들 가면서 대학 입시를 만나면 또 막 허물어져 버려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청소년들의 학습, 미래에 대한 책임들을 조금 더 큰 폭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네, 입시가 정말 문제죠 사실. 이게 제일 커요. 뭐 이런데 써놓은 거 보면 벌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재고 합격이라고 쓴 저 아이 글씨체가 보면 지금 3,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영재고를 따지고 지금 제가 6학년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데 해운대 지역에 6학년 아이가 수학책을 뭘 보느냐면 행렬을 배우고 있어요. 행렬, 목소수, 행렬. 이거 뭐 문과생들 구경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초등학교 6학년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하고 부모님한테 혼이 나고 애가 멀쩡한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얼마나 요즘 키가 내보다 크잖아요. 잘 크고 잘 먹고 하니까 그 튼실한 아이가 이렇게 틱 같은 게 있어요. 눈알을 희번덕거린다든지 몰래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눈 안까지 가봐야 되겠다니까. 밟히지도 않는데, 엄마한테. 눈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그쵸, 그쵸. 12살짜리가 무슨 행렬을 배웁니까? 행렬을. 참나. 기가 찼어. 그렇죠. 이게 제가 이거 조금 TMI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원래 사회과학서를 좀 많이 내는 성인 출판사인데 이제 아동 도서도 내고 있어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그 책 중에 뒤틀린 한국 의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의대 입시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입시를 보면서 진짜 많은 거를 느꼈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거에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상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라와 정부와 더 큰 곳에서 힘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연수가 이제 마지막에 꿈을 하나 가지는데요. 그 꿈이 조금 특이합니다. 마음속 상처나 외로움을 숲에서 치유받았던 연수는 나무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산길을 걷는 연수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목을 쓸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연수를 너무 어른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사실은 숲에 자주 다니는 게 제가 그렇거든요. 산을 오른다는 게 아니고, 저는 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쓸 때 아주 신이 났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런가요? 112쪽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산길을 걸었다. 덜 끓는 생각들을 누그러뜨리기에는 혼자 걷는 그 소설한 시간이 마침 맞았다. 겉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 삼촌과 맞잡은 팽팽한 삼각 줄다리기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교 공부까지. 생각은 서로 꼬리를 물고 뒤엉키기 일쑤했다. 빨래를 꺼내리고 세탁기를 열었다가 엉켜있는 옷들이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 생각들에 빠지면 찌르듯이 명치가 아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길을 걸으면 아픔이 덜 했다. 무심코 지나다니던 산길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도 했다. 여태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눈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인 돌멩이, 하필 길바닥에 뿌리를 내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키 작은 풀들, 심지어 죽은 나무 껍질도 뚜렷한 제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 머릿속만 헝클어져 있다고 느끼면 목 마른 것처럼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네, 이렇게 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는 표현으로는 어른처럼 네.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연수의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선택한 셈입니다. 이러한 연수의 경험을 떠올리며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또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인생의 목표라고 삼으면 참 비참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크기나 질이나 그 용량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은 배금주의 사상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돈으로 환치하지 않으면 어떤 가치도 크기를 비교할 줄 몰라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뭐든지 그거 얼마야. 그거 얼마야. 제가 첫 책을 쓰게 됐던 그것도 꼬니를 소개하는데 아이들이 꼬니가 한 마리 얼마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말을 진짜 해주고 싶어요. 남을 살 만큼 부유하지 않고 나를 팔 만큼 가난하지 않는 삶이면 경제적인 것은 충분하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중상 정도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을 평생에 하고 싶은 일, 지금이나 그런 걸로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좀 낭만적이겠죠. 그래도 남이 말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게 자기 직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는 일. 그 다음에 등수나 등위가 없어도 되는 일. 뭐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조금 더 어떤 삶의 다른 면, 또 다른 면에서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아이들은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좀 더 정신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떠올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돈을 쫓지 말아야지. 조금 더 내가 정신적인 걸 추구해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다시금 떠올리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더 큰 후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깨닫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진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일정 부분 훈련이 필요하듯이 어떤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은 끝이 없잖아요. 뭐 얼마를 가져야 내가 행복하겠어. 이건 죽을 때까지 먹어도 행복 못 하거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만족의 척도가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뭐 인간이라는 동물이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니까 너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꾸 요구해요, 아들한테. 조금만 뭐 하면 아이들한테 뭐 내가 아빠가 해줄게, 뭐 그거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그 보고가 나왔잖아요. 중학생들인가한테 10억 주면 가구에 2년 동안 있으려고 하니까 뭐 70%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인생을 돈하고 바꿀 때야 좀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금 너무 학교에 보면 몇 년 사이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이렇게 인생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많이 가지고 축적하는 것에 정해서 버려진 것 같아서 대단히 불만이 안타까워요, 진짜. 부모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상 아이는 이제 부모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아이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으려면 부모님들이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더 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아서는 이제 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독자들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을 하고 또 이 소설을 접하는 청소년 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지도 궁금합니다. 책을 쓰는 독자들은 뭐 다양할수록 좋은데 저는 특히 그 자식을 욕망의 대리인으로 자기의 욕망을 대리 실행해 줄 사람으로 보는 학부모들도 좀 각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는 평가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나무나 풀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애들이 게임만 좋아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정말로 있어요. 너희 다 기억나는데 이놈들은 학교 쓸 때 점심시간마다 이거 학교를 산책연치 그다음 집에 막 건부거나 이런 걸 파충류 같은 걸 키우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말려도 자기가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는데, 저희들은 어릴 때 막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게임의 캐릭터만 좋아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충분히 그치 자극만 주면 제공만 하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막 숨고 싶고, 평소에 숨고 싶고 부끄러움이 많고 울고 싶고 그런 것도 다 성장의 과정이다. 그 자기 스스로가 인정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나중에 오냐 하고 칭찬만 받고 사는 아이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국 세상은 내가 힘들고 앓고 고민한 만큼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분명히 한 번쯤 올 텐데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당당하게 그런 자기를 좋아하면서 자기를 긍정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그냥 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늦잠을 자가지고 시험을 못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학생 때 실수를 해야 수습이 가능하다. 이게 사회에 나가서면 실수하면 더 큰 일인데 지금 차라리 학생 때 이렇게 크게 실수했으니까 다행이다 하시면서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조급해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실수할 기회를 다 빼앗아 버려요. 실수하면 뭐 큰일이 난 것처럼 하는데 애들 때 실수 안 하고 언제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서 사실은 훨씬 자기가 하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데 뭔가 다 해줄 것처럼 뭘 다 해줄 수 있겠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막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그게 막 추워진 결과가 나올 것처럼 하는데 이 애들 생명체거든요. 정서가 있고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아이는 기계가 아닌데 너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진짜 존중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존중하는 척 하는 거지. 너무 슬픈 말이네. 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실수도 해보고 뭐좀 울어보면 어때요? 뭐 1년 꿀리면 어때? 1년 더 살면 되지. 맞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사회적인 이슈를 건드리지 않는 글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별 재미가 없고 흥미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나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못 쓰실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가 지금 사실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그 모습들을 옆에서 바라보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큰 어떤 합의가 하나는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특정 나이가 되면 학교에 다니도록 의무 교육 제도를 만들듯이 이 일정의 정신적인 뭐 질환이나 육체적인 질환을 갖게 되잖아. 누구나, 그죠? 누구나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건데 이걸 개인한테 맡겨놓아서 되느냐. 이 노인들이 삶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떤 합의를 하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엉뚱하지만 너무 지금 사실은 파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도 엄청나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의 수준도 엄청나요. 그 금액도 그렇고 쭉 알아보니까 그런데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엉뚱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겁이 나요. 또 잡으면 몇 년일 건데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는 꼭.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사랑해요. 사랑한대. 그럼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시면은 마무리. 혹시 마이크 잡아보고 마이크 잡아보고 싶은 사람? 나윤아. 없어요. 작년에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다들 이쁘죠? 저렇게 만나면 저래 이쁜데 저희 집에 가면 막 또 시험 기간 되면은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그건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 그래도 되거든요. 요즘 애들 얼마나 진짜로 막 보면 반질반질하죠. 똑똑해요 또. 우리 아마 고등학생 때만큼보다 더 똑똑해요. 그 시간이 멀쩡한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진짜. 네, 여러분 지금을 즐기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2026년 그렇게 잘 새롭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굿토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